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상속세 개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정부의 세금 정책이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째 지속되어 온 세수, 결손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논란,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올해 정부 세제 개편 방향,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상속세 문제는 이중과세 그 이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다고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45%, 50% 이렇게 되는데 상속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형성한 자산에 대한 이 부분을 국가가 왜 가져가야 되는지 전 그 정당성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율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따로 내고 종부세 따로 내고 이런 구조는 좀 이중과세 역시 자제해야 된다. 그 종부세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 저희들은 좋은데 이제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더 부를 쌓겠죠.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세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차등적인 세율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밑으로는 안 내고 위에는 좀 많이 내고. 상속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수가 부족이 될 거고, 그 부족분을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메꿀 건지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게 되겠죠. 근로 생활자들한테 더 전가를 시키게 되면 정말 부자 감세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그냥 부담을 시키는 거가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제 자기가 벌면서 소득세 낸 거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한번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금 한 번 더 맞는 거니까 분명히 이중과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뭐 합의가 좀 되는 선에서는 완화하는 게 맞지 않은가. 결국 지금 뭐 모든 그 이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종합부동산세 아직까지는 개편하지 않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감세를 이렇게 가고 나면 사실 감당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진짜 1주택자 이 사람들은 진짜 실거주자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산별적으로 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세제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영향을,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 내용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연구위원께서 해주신다면요. 네, 그 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크게 이제 정부가 말할 때 이제 네 가지 정책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역동성을 좀 강화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생 경제도 돌보겠다. 그리고 이제 좀 기존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조세 체계도 합리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이제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경제 역동성 지원은 이제 투자, 기업의 투자와 기업이 고용,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강화시키고 기존에 있던 걸 좀 확대시키고 하는 크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그 일종의 그 기업 가치의 밸류업이라고 하죠. 가치 밸류업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기업 상속 및 승계 제도가 이제 기존에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변화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주주에게 이제 배당을 더해주면 배당 소득에 대한 이제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기업도 그렇고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유예된 것을 폐지하자라고. 폐지하는 걸로 이제 예.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뭐 저출산 이슈가 워낙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 이제 결혼, 출산, 양육 각각 그 영역마다 이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민 중산층 부담도 이제 일부 경감하는 내용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체계 합리화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상속 증여세를 가장 이제 좀 합리화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 부담을 적정화시키는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간략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원도 하고 또 세금도 줄인다 이런 성격으로 볼 수 있겠는데 내부는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먼저 이상민 위원님부터요. 네. 예,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는 상속세를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거든요.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5년간 이 세수 효과가 18.4조 원이에요. 근데 상속세 하나만 18.6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수 효과만 보면은 상속세가 알파, 오메가 거의 모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세금을 일단 줄이는 거죠. 상속세를 5년간 18.6조 원 정도 줄이는 건데 뭐 세금을 안 내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좋죠. 세금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결과적으로 18.6조 원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이미 지출처는 정해져 있거든요. 지출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18.6조 원을 줄인다면은 다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국민이 메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메우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후손이 이 상속세를 줄이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우리 후손이라도 메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줄였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 오메가는 상속세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문선 교수께서는요. 예, 이번 세제 개편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미리 이제 제시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재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아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이제 그 얘기했고 정상적으로 도입된다면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거. 금투세 폐지가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도입된다면 그 어떤 시장이나 납세자, 정부 양쪽 모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금투세인데 그 폐지 논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 40% 내리고 최대 주주 할증가세까지 폐지하게 되면 결국은 최고세율이 60%였던 게 4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밸류업 우수기업이나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경우에 이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혜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 이제 그 혜택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이제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개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실제 보면은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가 5단계로 되어 있던 걸 4단계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0%에 40% 내려갔는데 재밌는 것은 그 위에 제위에 있는 가세 표준 구간을 30억으로 있던 걸 10억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내렸는데 이건 굉장히 보면은 그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재 이 상속세율이 1999년도에 개정됐던 것이 현재 한 25년간 계속 건드리지 않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가세 표준 구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이제 그 10억으로 그죠? 내리고 했던 것은 실제로 한 100억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도 이따 또 저희들이 더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요. 오석진 교수께서는요. 저는 뭐 이 세제 개편을 보고서 정부가 참을 무책임하다. 그리고 기재부도 무책임하고 그 기재부에서 세제 담당하는 세제실은 더더욱 무책임하다. 그래서 상당히 무책임한 세제 개편을 냈다고 이렇게 보고요.
작년에도 세수 결손이 56조에서 7조 그 사이가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 6월 기준으로 보면은 최악인 작년보다 10조 이상 지금 세금 좀 덜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세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은 요 과세 기반에 붕괴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개편안이기 때문에 5년을 유지하는 이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이런 좀 의문이 들었고 일시적인 감세는 이제 뭐 다음 정부에서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항구적인 감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뿐만 아니고 이 다음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보통 세제 개편안은 세수 중립적인 개편안을 해요. 그래서 한 곳에서 깎아주면 다른 데서 늘려가지고 보통은 중립을 맞추는데 이번 개편에는 그런 것이 있지가 않아서 잃을 것은 분명하고 얻을 것은 불분명한 이런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잃을 것은 분명하고 얻을 것은 불분명하다. 박노욱 연구위원께서는요? 예, 저는 좀 정책 당국자의 입장을 좀 약간 공감하면서 이제 고민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속이 만들면서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재정 여건이 이제 녹록지 않다. 이미 돈이 없다 정부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제약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상황이 이제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야당이 받아줄 것이냐. 그게 이제 큰 제약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하겠다고 한 이제 그 세제 개편 약속 중에서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주식 시장의 상황 또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 어떤 시장 상황이 이제 좀 녹록치 않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 내에서 어쨌든 뭐 현 정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이 안이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러다 보니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이게 과연 이제 한쪽에서는 이 과연 충분하냐 이거 해가지고 무슨 효과 있겠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뭐 이게 세수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 뜯어 보시면 이제 각각 이런 논점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앞서 이제 우석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속세 개편안이 오랫동안 일단 개편 안 됐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상속세 최고 세율 낮아진다. 최하위 세율 적용 구간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열린 토론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이게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게 실제 이 상속세가 내 일이 돼야 좀 사람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가령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의 재산을 뭐 몇십억이랑 너무 많나요? 몇십억을 재산을 받는 누군가 있는데 자식들한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다 내는데 뭐 누구나 다 알죠. 부가가치세는 내가 산 물건의 10% 정도 낸다 다 아는데 상속세는 내시는 분이 얼마나 없냐면은 보통 그 상속이 발생한 우리 그 조세 전문가분들은 상속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돌아가시는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상속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망하신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신 분 중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한 5%예요. 그러니까 하위 95%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위 5%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상속세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상속세를 보통 얼마 내나 한 5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일괄 공제가 5억이거든요. 그리고 이 최대 이 부부가 살아 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 다른 이 부인이나 이 남편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5억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최고 세율은 50%가 현재인데요. 근데 앞으로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겠다.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상속세 개편인 거고요. 이 명분은 이겁니다. 뭐 아니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과거와 똑같은 세율과 과표 구간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명분인데요. 근데 저는 이 명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격이 오른 것은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짜장면 가격도 올랐고 월급도 올랐어요. 우리 상속세 개편안이 이루어진 것이 뭐 90년도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만들어진 지는 1970년 이래로 그때 당시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겠습니까? 뭐 200원일까요? 뭐 300원일까요? 그때 200원 짜장면을 먹으면은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20원도 안 내죠.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 가격이 6,000원, 7,00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짜장면 하나 먹을 때마다 600원씩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율을 낮추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뭐 한 달에 월급 100만 원만 벌어도 굉장히 큰 고소득자인데 지금은 한 달에 500, 600은 벌어야지 뭐 중산층 소리를 듣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세율 그대로 놔두고 이 부가가치세율도 그대로 놔두고 상속세 세율만 낮춰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뭐 이 조세 원리나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속세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과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의 연역적인 접근을 해보면 1934년에 일제시대 때 처음에 도입됐고 실제 우리 이제 1950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제도로 이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속세를 처음 도입할 때는 정말은 이제 그 공정이나 공평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상속세에 대한 어떤 생각은 기본적으로 기업 승계 분야 쪽에서 크게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이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현금이 많은 것보다 지분이 많아요. 주식이 많아요. 본래 뭐 재산이 15조라 그러면 그 근로소득으로는 벌 수가 없는 돈이죠. 그렇다면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전부가 주식이거든요. 예. 그럼 주식이라는 얘기는 그건 기업의 경영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자산인데 돌아가시면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어떤 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냥 가세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넥슨의 김정주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29.3%라고 하는 게 그게 공매 대상으로 해서 넘어가 있고 예. 기획재정부가 1대 주주로 이제 2대 주주죠. 2대 주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 처음에 도입될 때 1950년대에 그런 사항은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되고 자본이득세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은 예전에 그 어떤 상속세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이 지금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어요. 예. 그 폐해가 요번에 와서 지금 현재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에 대한 부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분간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속세는 이거 언젠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속세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주가 누르고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될 때 불안해하고 상속세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발생되는 것은 이 문제는 한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기업의 이 지배주주들에게 또 더 큰 혜택이 돌아갈지 아까 이제 이건 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최고세율 구간이던 30억 초과 구간이 이제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게 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는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상속세 그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생겨진 이제 사실은 역사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90년대 후반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정해 가지고 지금 쭉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노정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에 이제 그 윗단과 아랫단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랫단은 그 원래는 우리가 한 지금 이제 과표랑 지금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한 보통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한 1, 2% 정도 됐는데 예.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5, 6%까지 이제 지금 내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상속세는 진짜 초부자가 내던 건데 우리까지 내게 됐다고 이런 약간 조세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세분한 중립성 차원에서 요거를 조정해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의 아랫단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과표를 조정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공제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세부단 중립성을 맞춰줄 문제가 있고 요거는 하나의 민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상위 부분이긴 하지만 민생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들고 나온 건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재벌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벌이 이 그 경영권을 상속해가는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요거를 지금 원하던 소원술인데 지금 세제실이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요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재벌들의 소원술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재벌들의 이런 경영권 승계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 경제를 위해서 과연 좋은 모습들이냐. 예컨대 지금 스티브 잡스의 아들 딸들이 지금 애플을 경영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이 경영권 승계나 이제 자산 승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잘 합의가 돼서 뭐 주식을 내가 뭐 물려받겠다 하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돈을 안 내고 내가 경영권까지 가져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 문제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출발선상 청년들을 고려했을 때 뭔가 출발선상을 좀 맞춰줘야 될 이런 시대적 과제가 우리가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이거를 오히려 격차를 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갔다가 다른 분께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이제 기업 승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주주들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제 기업 승계가 잘못되다 보면 실제로는 그 기업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고용 창출의 문제 생겨요. 고용.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상속세라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세목인데 왜 그 부분을 자꾸 기업과 연계시키냐. 예. 어떤 분들은 기업 상속세라는 말도 쓰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기업 상속세가 아니고 이거는 개인 상속세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 영향을 주는 세목들은 법인세가 대표적인데요. 효율성을 중시하고 개인 세목들은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공정성,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상속세의 문제는 공정성과 어찌 보면 공평성 문제가 어찌 보면 좀 컴바인돼 있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확실한 말씀을 드리면 호주나 스웨덴 같은 데가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 자본이득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 자본이득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예. 자본이득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제가 자본이득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3억에 샀던 그 토지를 돌아가시는 시점에 30억이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30억에 대해서 가세버려요. 예. 근데 자본이득세는 어떻게 가냐면 3억에 샀던 땅이 이제 30억이 됐다. 그럼 30억이 됐을 때 그 30억을 그대로 가세하는 게 아니라 이 3억이라는 숫자를 상속인이 들고 간단 말이죠. 네. 상속인이 들고 갔다가 50억이 되면 50억에서 3억을 빼서 47억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부과하는데 이 캐피탈 게인 텍스는 실은 이제 그쪽에 쓰는 말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제도가 스웨덴도 있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택한 나라가 되게 많고 이 나라들이 현재 우리가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말보다는 대체적인 세목을 채택했다. 이런 말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글로 가는 하나의 가독이적인 거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땅값이 올라서 30억이 됐지만 그걸 바로 처분하지 않고 그 땅으로부터 이용을 해서 그 땅이 이제 50억이 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그 추후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이제 자본이득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캐나다는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요. 그런데 세율을 최근에 67%로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3억에 산 거를 30억에 처분했다. 그러면은 뭐 27억에 대해서 그 67%의 세율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본이득세의 핵심은 바로 금투세예요.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것이 나의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본이득세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자본이득세를 전환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금투세가 자본이득세인데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라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 모순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영속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네 분 다 동일합니다. 당연히 기업은 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건데 기업이 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연 스티브 잡스의 아들이 애플을 경영을 하는 것이 과연 애플이 잘 나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빌 게이츠 아들이 예, MS를 경영하는 것이 MS가 가장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젊은 경영인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이든 아들 2세, 3세든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영 능력이 없지만 나는 단지 지분의 힘으로 다른 주주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경영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쁜 거죠. 그 자본이득세 관련해 가지고 네, 짧게 해주시고요. 네. 그 이게 재벌들의 이해관계도 지금 상당히 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기업들은 이제 자본이득세를 이걸 주장을 하고 어떤 기업들은 현재가 낫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해가 갈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아마 이거 자본이득세 바꾼다 그러면은 기재부 세제실이 제일 먼저 반대할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건이 생겼을 때 지금 세수를 확보해 놔야지 이거 나중에 이거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자 그러면 만약에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거 과세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자본이득세로 뭐 바꿔도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천 징수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이거는 말은 주장하긴 좋은데 실제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석신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닐 거예요. 박노욱 연구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다면요. 예, 근데 불행히도 제가 그 조세재정연구원이 있지만 조세 자체를 제가 막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예, 저희 뭐 연구기관 연구 결과를 대표하기는 좀 힘든데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이슈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두 분 이때까지 토론된 걸 보면은 이제 그 요소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이쪽 상속세를 이제 개편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지배주주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고 이제 지배주주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독특한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를 이제 일단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예. 기본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상속 증여세가 강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주가도 떨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 왜곡을 행위를 하니 이제 이러한 유인을 없애자는 게 사실은 이제 이쪽 논리인 것 같고요. 예. 이제 반면에 이제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과연 그 구조를 인정하고 이제 가는 게 맞냐. 사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이 가야 될 이슈인 것 같긴 해. 물론 이제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아무리 이 주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꾸는 게 사실은 훨씬 힘들겠죠. 그죠? 예. 뭐 시장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뭐 주식 시장에서의 다른 주주들의 사실은 그 행태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이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를 할 것인지 또 우리 사회 이사도 잘 작동을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자체의 어려움, 가버넌스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다 이제 이해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연구원이 아마 연구 결과는 대부분 이제 일단은 뭐 정책 연구니까 이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이제 비정상적인 행위를 갖다가 이제 이 세제 때문에 발생을 한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한 것은 적어도 이제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 이번 이제 세제 개정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자본이득세목을 다룰 게 아니라서 조금 요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이번 세제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해봐야 될 게 자녀 1인당 이제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이제 공제 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 부친의 재산을 뭐 이 배우자가 그것을 상속을 받고 다시 이걸 이제 자녀 공제로 가게 되면은 그 공제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그 공제 폭이 늘어지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자녀 공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현행 5천만 원 받던 거를 5억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10배씩 올리는 거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개정해서 이러면 거의 보기 힘든데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효과를 노렸냐면 이제 자녀가 관련된 공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출생 문제, 자녀를 좀 많이 놓으면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세표준 구간을 조정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를 올려줬어야지 효과가 보는데 여기서 10억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30억에서 10억 내리면서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자녀 공제를 뭐 1인당 5억씩을 하게 되면 뭐 2명만 해도 10억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이제 가세표준 구간 조정 안 한 것을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는 효과를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가 있고 아들이 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들 그 둘이 이제 자녀 공제를 받을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배우자가 또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우자 돌아가시고 할 때 또 이제 받는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보면 정말 조금 이제 그 좀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죠?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이런 방법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방송이 나가면 또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억이라는 금액을 최근 이제 야당에서 보게 되면 일가공제를 올리지 왜 이걸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뜻 계산해 보면 일가공제를 올려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가공제가 기초공제 2억이기 때문에 기초공제 2억에서 일가공제 10억을 빼면 8억이 남아요. 8억이 남는데 현재 0.5억이라고 하는 걸 하면 16명까지 가야 돼요. 16명까지. 그럼 16명 얘기 놓는 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일가공제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10억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이 10억을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자녀 공제에 대해서 저출생의 문제랑은 연관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야당에서 그런 생각까지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산해 보면 16명, 17명이 되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야당의 어떤 방법보다는 지금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5억으로 이렇게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야당 말씀 주신 그래서 야당은 반대입니다. 자녀 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일괄 공제를 10억 원으로 높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 이제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 10억 원 이야기하는 이건 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이 상속세제 개편 특히 이 공제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개편안이라고 좀 보는데 이게 시급한 상황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해서 한 명이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시면은 그 배우자한테 얼마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한테 이제 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배우자 관련된 지금 공제 변화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팍 뛰고 그냥 바로 지금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당한 일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저출산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세제실장이 나와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증거 있습니까?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없고 요거를 잘 보면은 내용을 잘 보면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그 고위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가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소원 수리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자녀 공제를 만약에 조정하고 싶으면은 지금 징여가 5천만 원에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1억 원까지 해서 1억 5천까지 징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속도 그 정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올릴 거를 일가 공제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이게 증여와 상속이 다 일관성 있게 되는데 지금 증여 부분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녀 공제만 지금 5억을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냥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불효 자식이 있으면은 진짜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여까지 같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있는 체계로 배우자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다는 이 이유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진짜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상민 연구위원 말씀 듣고 오문성 교수로 가겠습니다. 그 자녀 출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요. 그때 돌아가실 때 아들이나 딸의 나이는 50이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은 아들, 딸에게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출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일인 거고요. 나이상으로 볼 때 안 맞다. 그럼요. 이미 다 50 넘으신 아들, 딸이 뭐 어떻게 그게 뭐 저출생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를 건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는 좀 더 많이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자의 재산은 저의 재산과 그래도 같이 경제 공동체로서 이뤘는데 예. 만약에 제가 사망했는데 제 배우자가 저와 같이 이룬 집에서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된다.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배우자 공제는 그대로 놔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율만 조절하는 것이 이것이 뭐 저출생과는 저는 아무 관계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출생 얘기가 오늘의 뭐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만 아까 우석진 교수 말씀을 들어보면 차라리 증여 쪽을 좀 파격적으로 하면 오히려 저출생 쪽에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공제를 5억을 올리는 마당에서는 실은 이제 증여세 쪽도 당연히 매칭을 시켜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출생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제라고 하는 게 본래 어떤 세제를 바꾼다고 해서 아기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잘. 하지만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환경이 이제 최근에 인구가 소멸이 막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5억씩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바로 뭐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제도가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아기를 좀 많이 놓는 게 나중에 상속할 때 좀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당연히 가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저한테 뭘 여쭤봤죠? 그걸 여쭤봤습니다. 제가 저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네. 상속세가 지금 상위 5%가 내는 세금인 거 우리 맞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줄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출산 얘기를 하는 건 이 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출산을 더 해줘야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이게 네. 그 염원이 여기 담겨 있고 그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사실은. 우리가 재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뭐 중산층 서민을 타겟해가지고 도와줄 여력은 지금 없으니까 예.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출산을 늘리겠다 이 생각은 진짜 알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그러니까 세수가 18조 원이 주는 거잖아요. 네. 18조 원을 걷어서 18조 원을 저출생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 돈을 써야지 출생률이 늘지 18조 원의 저출생 비용을 없애면서 그냥 세금을 감면해줘서 상위 5%가 좀 더 아이를 더 많이 낳겠다? 이것은 저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라고 자, 바로 이 봅니다.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박노욱 연구위원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계속 이제 제기되는 것이 오늘 이제 우석진 교수와 이상민 연구위원이 세수 결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부에 가서도 이 부분 이야기는 좀 더 하긴 할 텐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되지 않았을 리는 없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보면 아마 여기도 그 세수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괄 공제보다는 이제 자녀 수로 간 것은 이제 그 세수를 사실은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고 공제 그 규모를 그리고 이제 좀 불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10% 그러니까 10억 이상에 이제 다 이제 40%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바꾼 것도 이제 3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것도 이제 세수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상속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상속세 이제 그 세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는 거죠. 위에 낮춰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10억 이상이면 사실은 더 큰 이제 그전에는 30% 내다가 예. 이제 40% 내는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세수에 대한 우려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했는데 이제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볼 때 참 어려운 이게 세제 개편 아니다. 이제 정책 담당자로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수에 대한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수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액면으로만 볼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추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법인 세수가 줄어들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법인 세율을 낮춤으로써 그 기업이 활동하기 이제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도 어떤 경기와 맞물리면 실제로는 세수가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솔직한 세금이에요. 계속 임금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거니까. 예. 하지만 법인세나 현재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세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어찌 보면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을 늘려놓으면
실제로 다른 쪽에서 세금이 늘 수 있거든요. 분명히. 다시 말하면 상속세를 줄이게 되면 자꾸 상속세 줄이는 거에 대해서만 매몰돼 가지고 세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속세 줄어들면 다른 세목에서 늘 수 있어요. 분명히. 증여세 줄어들면 그 돈이 밖으로 나와 투자돼 가지고 다른 세수 늘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까지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세수 결손을 단 특정 항목만 볼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상민 연구원께서는요. 그런 실증 연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줄였을 때 어떻게 세수가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는 저는 본 적이 저거는 없고. 정말은요. 제가 잠깐 끼어들어야 되는데 네. 실증 연구가 짧게, 전혀 없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제가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건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근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주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장에 나가서 부가치를 창출을 하는 일을 할까? 우리 아버지한테 좀 잘 보여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까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부가치를 높이려면은 오히려 좀 더 똘똘한 사람에게 어떤 금융과 시장이 똘똘한 사람에게 돈이 몰리게 하고 약간 덜 시장에서 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자본이 좀 덜 가는 것이 더 우리나라의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에게 돈을 한정된 자원을 몰아주고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에게 한정된 자원이 덜 가는 것이 과연 예. 우리나라 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신 교수님 말씀 듣고 오 교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법인세 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은 2년 전에 똑같이 그 법인세 과정이 나와서 공청회에서 저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 100조 들어온 법인세가 지금 뭐 60조, 50조 이것밖에 지금 안 거칩니다. 지금. 그래서 법인세 인하도 그리고 세제 인하도 다 때와 타이밍이 있는 거다. 그게 작동하는 시기에 그걸 하면은 그게 이제 작동하겠지만은 네. 지금은 사실 그런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내려가지고 뭔가 다른 종류의 세금이 늘어난다. 이거는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지금 이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법인세율 인하하면서 법인세수를 줄이려고 인하하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학에서도 당연히 뭐 경제하신 분들이니까 이 법인세율을 낮춰가지고 반드시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경기하고 맞물리죠. 현재 우리의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떨어진 건 맞는데 이게 현재 지금 경기가 지금 턴오버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실제로는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실증 분석 얘기를 하는데 실증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장반되는 결론도 있겠지만 그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거기에서 이런 실증 분석이 있다 없다 얘기를 여기서는 하진 않는데 그 부분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입으로 넘어가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0279님, 생활 수준은 변함이 없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었는데 이번 세금 개편안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숨통을 좀 틔워줄 것 같습니다. 서민 아파트 한 채 상속받는데 몇 억씩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 환영합니다. 5934님,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당장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려면 언젠가는 다시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특히 이번 상속세 조정은 부자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69님, 집값도 급등했고 물가도 너무 오른 마당에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상속세를 개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개편 방향이 세수 부족을 불러올 정도라면 디테일한 세율이나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틀꿈틀님,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기업인이나 초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 혜택을 과도하게 주게 된다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출발 선이 다른 청년 세대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천태님, 종부세, 금투세 폐지하고 부자들이 내는 상속세까지 줄여준다면 결국 서민 증세로 되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정책 당국에서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장기적인 시점으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 내용과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세수결손 관련된 이야기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상민 연구위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법인세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근데 학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세수를 그 줄이기 위해거나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내리는 일은 뭐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다른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세율을 그 세수 때문이 아니라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학계에서는 거의 반반입니다. 세율을 내렸을 때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세율을 내렸을 때 투자 효과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다만 세율을 내렸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박노욱 연구위원께서는요. 예, 그래서 그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 이걸 한 이유는 좀 단기적으로는 세수 좀 손실이 있더라도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사실 그걸 기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특히 이제 이게 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국제적인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국내 부담이 과다하면 이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외국 이제 기업 활동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해주면 이제 정상화시키면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중견기업 이제 가업 승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견기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과 달리 전문 경영인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가업 간에 이제 그 집안 내에서 흐르는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독일의 어떤 그런 중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부분이 이제 가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다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상실된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이제 과다한 것들은 좀 정상화시킴으로써 굳이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왜곡된 행동이 일어나서 경쟁이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효과로 이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이제 이게 단기적인 세수 손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휴대폰 오디오 소리가 들어갔는데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만 AI 어시스턴트가 작동을 한 것 같은데 AI도 KBS 열린 토론을 좋아하네요. 자, 우 교수님. 그래서 상속세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산취득세 방식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유산취득세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적용하면 상속세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 재산이 있으면은 상속을 이제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고, 요거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문제인데 일단 그 상속 재산을 다 모아놓고 과세한 다음에 그거를 세부담을 나눠 갖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각자 재산을 나눠 가진 다음에 그 나눠 가진 거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율이 그냥 단일 세율이면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초과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모아놓으면은 세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좀 우리가 받는 만큼만 나눠서 과세하고 내가 그만큼만 내겠다. 이렇게 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유산세로 하나 유산취득세로 하나 사실은
별 차이는 사실은 없는 건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자 어떻게 보냐면 이건 세전실이 그냥 결심하면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은 나눈 다음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세수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법적인 문제를 좀 잘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이건 정부가 결심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이게 빠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빠졌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10억의 유산 자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으로 4억 정도 세금을 매겨서 세 자녀가 알아서 여하튼 총 4억을 내라 이것과 유산 취득세는 10억의 이 유산 자산을 3명이 한 명은 첫째 자녀는 5억을 가져가고 둘째 자녀는 3억을 가져가고 셋째 자녀는 2억을 가져가면 이것에 대한 세금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달라진 것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유산취득세 맞습니까? 예, 맞는데요. 거기 이제 하나 제가 부연 설명 드려야 될 게 이러한 구조가 발생한 이유가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그래요. 누진세율 구조는 이제 금액이 커지면 위에 세율이 적용되니까 쪼개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낮은 세율의 합계를 더해봤자 위에 럼썸으로 던체로 해서 한 것보다는 금액이 작게 나오니까 그 얘기고 제가 이제 이상민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가 법인세 얘기 잠깐만 더 할게요.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실은 기업 경쟁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약 요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법인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자기네들의 제품에다가 그 가격을 올립니다. 정가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같이 경쟁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 70, 80%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세에 대한 경쟁 중립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영리법인하고 영리법인이 똑같이 우유를 만들어 팔아도 연세대학이 우유를 파는 거는 이거 안 붙이고 얘도 여기서 붙이면 안 되니까 비영리법인이 경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이제 중견기업, 가업을 이어가는 대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가게, 이 가업을 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정말 경영권조차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던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에서 상당히 상속세가 많이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고 관심을 모았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속세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속세 가세 대상 자산 안에는 현금도 들어있고 부동산도 들어있고 주식도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들고 있는 주식이 하나의 경영권을 위한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 수가 없어요. 팔게 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거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이 많은 분들의 대부분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지분증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세법은 그걸 그냥 특별히 가업상속공제라는 그걸로 좀 빼주는 건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그냥 가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중견기업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기업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이 현재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의 뭐 10조가 있다. 그럼 10조에 대해서 대략 한 50%의 세금을 때리면 뭐 5조에 대해서 세금이 나갈 텐데 5조를 세금을 내려면 현금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을 팔게 되면 지분율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실은 기업의 경영에 문제 생기는데 아까 자꾸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애플의 어떤 그 누구의 아들이 뭐 이거 경영하는 게 뭐 그런 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기업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문화는 국가마다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하는 거고 저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생각하던 것은 이 상속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자기들 경영을 잘못해서 흔들리면 괜찮은데 왜 상속이라는 절차를 밟는 그것 때문에 지분을 뺏겨가지고 흔들흔들 하느냐. 이건 제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 교수님 말씀하시고 이상민 연구위원 뵐게요. 일단 저는 뭐 가업 상속에서 가업이라는 게 일단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가업도 아니고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미 다 이 기업 공개를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남의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경영권을 큰 대가 치르지 않고 내가 그 승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가를 조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시세 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태로 지금 이 시장 교란 얘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거 무슨 시장 교란하고 주가 조작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혼내줘야 되고 이런 거 동의하는 이사들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해가지고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시세 조정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상속세를 40%로 내려준다고 안 할까요? 30%로 내려준다고 안 할까요? 그리고 이거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고 안 할까요? 이게 가능한 한 요 피하기 위해서 자본이득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시세 조정 행위는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내려지면은 이게 없어지고 밸류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잘 뜯어보면 상당히 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이상민 연구위원 말씀 듣고 방어욱 연구위원으로 가겠습니다. 경영권을 세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근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뭐 매니지먼트 라이트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권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것은 지배력입니다. 컨트롤 파워거든요. 이 회사를 지배를 할 수 있는 힘, 파워는 있지만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라이트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이 회사를 지배를 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지배를 하고 경영을 해야죠. 그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은 2세일 수도 있고 전문 경영일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저는 2세가 아버지의 어떤 유지를 잘 받들어서 2세가 경영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2세가 경영을 할 때 그 2세의 경영 능력이 다른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는 2세라면은 저는 경영을 해도 좋지만 다른 주주들한테 전혀 경영 능력을 인정받지 않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감면해서 그냥 지분의 힘만 가지고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지분의 힘만 가지고 아버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이 회사의 영속성을 위해서도 저는 전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에 관련돼서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 아는 후배가 저한테 세무상담을 했었는데 그 후배는 아버지와 같이 경영 수업을 받다가 너무너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랑 싸우고 본인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냥 회사를 때려치고 자기 혼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꽤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아버지가 있는 제 후배가 있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업상속 공제 때문에 그 경영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친구, 자기 일에서 굉장히 아주 많은 부가치를 창출하는 그 친구가 그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300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대. 가업상속 공제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300억 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친구에게 3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부가치를 늘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예도 들어주셨고요. 박노국 연구위원께서는요. 그래서 뭐 앞에 좀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그 일부 우려 사항들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면 그러면 이제 지배 주주의 이제 주식을 이제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변화할 것이냐, 이제 그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글로벌하게 딴 나라보다 과하다면은 그거는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꼭 뭐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런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이슈 외에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뭐 어쨌든 대기업은 뭐 선택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좀 현재 수준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정상화시키는 수준 이번에 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일단 그 수준 정도까지 간 것이지 이걸 뭐 급격하게 바꿨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급격하게 바꾼 것은 오 교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 교수님께서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겠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세율 낮추더라도 그 비슷한 행위를 할 거예요. 근데 자본이득세로 가면 그런 행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문제는 하나의 실현되지 않은 걸 평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르지만 여기서 자본이득세는 실현돼 리얼라이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거기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는데 이 어떤 그 경영권이든 뭐 지배권이든 간에
어떤 그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주주들이 하나의 상속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는 도중에 이것 때문에 막 그 지분이 막 공매가 돼야 되고 외부인 지분으로 넘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 교수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를 좀 내려주면은 그 정도가 조금 좀 줄어들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주식회사거든요. 남의 회사예요. 자기가 지분율 51% 들고 있는 회사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대기업 보면은 지분율 3% 4%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좀 지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경영권을 내가 그냥 큰 대가 치르지 않고 먹겠다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좀 용인하기가 아직은 힘들다. 예. 아직은 힘들다는 점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논의를 하기는 정부가 너무 일찍 들고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번에 포함이 안 돼서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MZ세대들까지 유독 여기에 관심이 많네요. 금융투자 소득세.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유예돼서 내년 1월 1일이면은 시행이 될 예정인데 금융투자 소득세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오 교수님부터 예. 금융투자 소득세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주식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를 안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과세되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냐면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증권거래세 구조를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그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라도 과세하자고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과세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우리가 계속 줄이다가 폐지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세수 예측은 굉장히 좀 편하지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수에 대한 예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사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그렇죠. 예측하기 힘든 증권거래세를 내놓고 예측하기 좋은 증권거래세를 내놓고 예측하기 힘든 금융투자세를 들여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거 우리가 세수를 이제 대강 예측한 거 보면은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증가분이 증권거래세 감소분보다 실제로 작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일단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들어오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쁠 거고 당연히 세금 내야 되니까 시장도 상당히 그 시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고 안 좋을 거고 더더욱이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에서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해 세수를 금융투자세를 도입할 건가 해줘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요. 그러니까 조세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질 조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만 세금이 있고 다른 자본소득에는 세금이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로를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세금을 안 내죠. 이것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대부분 국가는 당연히 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거래세보다 금투세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세를 부과하면은 거래가 줄어요. 저도 주식 투자자로서 거래를 주는 거래세는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로서 어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 주식 시장에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내가 소득세 같은 경우가 내가 세금 내기 싫어서 내 연봉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내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박노규 연구위원께서는요. 예.
아마 원칙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사실 돈을 벌었으니 사실은 과세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이제 현실을 생각할 때 이제 정부가 자신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아시는 대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주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배당을 잘 안 하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제 다른 시장과 국제 시장과 비교할 때 이제 지금 막 미국에 다 나가듯이 예.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제 그게 없어지면 이제 이게 주식 시장에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제 난제들이 해결 안 된 상황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분석 의견으로 뭐 코리아 디스카운터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뭐 이걸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뭐 언젠가는 뭐 가야 되는 방향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금투세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우리가 어렵게 합의를 지금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고 나면은 이제 이 금융 자산에 대한 특히 주식 양도소 그 차익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10년, 15년 뒤, 20년 뒤에 이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폐지는 안 되고 혹시 불비했다면은 유예라도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오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거래세가 낮다. 이제 그거는 이제 맞을 거예요. 그러면 세제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불확실한 금투세가 들어오는 것보다 정확한 거래세가 들어오는 게 뭐 세제치 입장에서 좋은데 우리가 세제치를 좋으라고 이렇게 과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놓은 그 세제 개편을 보면은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거래세는 지금 완화하는 중간인데 원위치 시킨다는 그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건 원위치 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금투세도 안 고치고 거래세도 안 고쳐가지고 양쪽으로 세수가 펑크가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세제실이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한다 그러면은 거래세는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뭐 여론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 교수님. 제가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아주 제가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합리적인 제도의 형태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 있는 곳에 가서 있어요. 그 말씀만 해요 보통. 왜 손실 있는 걸 안 빼주냐 이게. 손실 있는 건 5년밖에 안 빼준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빠지는 거 보게 되면 리밋이 없어요. 한도 없이 빼준다고. 이 위험 자산에서 손실 본 거 손실 본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익 보게 되면 다 가세해버리고 손실은 5년밖에 안 빼주는 이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예요. 저는 혹시라도 들여오고 싶으면 이 제도부터 고쳐놓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오 교수님 의견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한다 하면은 당연히 손실공제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도 손실공제가 있어요. 5년 동안의 손실공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 오 교수님처럼 10년으로 늘리자 뭐 저는 적극 동의하고 10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 빼주자. 무제한도 저는 동의합니다. 네. 좋은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5년간 손실 본 것도 뭐 공제를 해주자라는 안도 있는데 저는 뭐 손실공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문제는 저는 금투세 관련돼서는 이 조세 전문가 입장보다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금투세는 언젠가는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언젠가는 도입될 수 있는 금투세가 언제 도입될지 알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에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시간이 제한이 있었어요. 하여튼 국민들과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